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을 진행하며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되고 휴장이 됐습니다. 채권 시장도 조기 마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경계하면서 채권 시장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여전히 4.6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4.7에서 4.75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저항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국채 수익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최고치 구간에서 거래되면서 또 유럽 증시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국채 수익률은 특히 이른바 리즈 트러스 총리 당시의 트러스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그 레벨까지도 올라서면서 다소 시장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타임에서는 오늘부터 다시 거래를 이어갈 뉴욕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강보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만 외국인 순매수를 보이면서 2,520선을 지켜낸 모습이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5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반도체 또 2차전지 대장주 협의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 씨와 만나서 HBM 관련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5% 넘게 상승한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4%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이죠. 국내 증시 개장 흐름부터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우버니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휴장에서 돌아오면 다시 뉴욕 증시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시장에 여러 변수들이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변동성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향후 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굿뉴스 이제 배드뉴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오늘 밤에 공개될 12월 고용보고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15만 5천 개 안팎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신규 고용이 월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졸트 보고서 등을 보면 고용 시장이 아직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수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시티그룹에서는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어느 방향이든 약 1.2%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일장 변동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연준위원들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내 가장 매파로 알려진 미셸 보우먼 이사는 간밤 지난 12월 금리 인하가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은 불편할 정도로 높게 위치해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는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리 조치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시죠.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곧 5%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영국 프라이빗 뱅크 부츠에서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확실히 5%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매우 큰 재정 적자로 인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곧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일각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국채시장으로 몰리면서 증시와 가상자산 등 다른 자산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다 보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주요국 국채 수익률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런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4.92%까지 오르면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파운드화는 장중 1% 하락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유로존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2.54%에서 마감되면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가리켰고요. 아시아에서도 일본 채권 수익률은 강세를 보였는데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18%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서 마감됐습니다. 다만 오늘 미 국채 금리는 12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단기 급등한 만큼 저가 매수세도 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1%가량 올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77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연초 10만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다시 9만 2천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소하자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업비트에서는 1억 3,9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오늘 저녁에 나올 고용 보고서인데 이번 지표가 시장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새 규제에 따르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주장하면서 수출 통제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또 퇴임을 앞둔 바이든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은 해외 판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 반대 목소리를 냈고요.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도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이 꺼내든 새 카드에는 소수 우방국들에게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하고 적대국에게는 바리게이트를 높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칩을 확보하는 일말의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매출 타격은 물론이고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서 관련 기술을 가져가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사회인 제러드 쿠슈너를 포함해 중동 국가와 사업적으로 엮어있기도 한 만큼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이슈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BYD가 일본에서 안방마님 도요다를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일본 현지에서 도요다를 처음으로 제치고 4위 자리를 꿰찼는데요. 그 흐름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1위에 오른 닛산 또 도요다의 경우 판매량이 각각 44%, 30% 감소해 부진했던 반면 BYD의 경우 일본 진출 3년 만에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한과 동시에 나홀로 54% 급성장했습니다. 판매 대수로는 닛산 등이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수입 전기차 1위인 테슬라의 40% 수준까지 성장하면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내 36번째 매장을 내면서 빠르게 세를 넓히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니혼기재신문은 자국 전기차 시장에서 토종업체들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외국 업체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한국 상륙도 코앞에 둔 BYD 기세가 무섭게 뻗치는 모습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빅테크들의 열띤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각각 100만 달러씩 기부했는데요. 트럼프 1기 당시 불편한 동거를 해온 빅테크들이 새 행정부의 역차별 해소와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우면서 백악관 줄대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메타와 아마존, 애플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빅테크 거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자세를 바짝 낮추고 있는데 행여와 과거처럼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친 트럼프 행복에 나서고 있다는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머스크가 퍼스트 버디로 불리며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하자 소외된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역차별을 우려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구글의 경우 현재 회사가 쪼개질 수도 있는 이 두 건의 메가톤급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양숙이라고까지 불렸던 메타의 저커버그 역시 트럼프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온 페이스북의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버리고 과거 트럼프로부터 세금 공격을 받았던 제프 베이조스는 환심을 사기 위해 멜라니아 여사의 인생을 다룬 영화까지 만드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줄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AMD가 신약회사 투자에 나섰습니다. 생명공학 업체 앱사에 $2천만 투자했는데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투자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에서 GPU를 공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또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MD는 지난달 클라우드 업체 벌터의 투자 라운드에도 참여하면서 AI 하드웨어 우선 제공 업체가 되기 위한 포석을 까는 등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가 장악 중인 GPU 시장에서 점유율을 야금야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신약 개발 부문은 막대한 컴퓨터 연산이 필요한 만큼 이 AMD나 엔비디아 입장에선 금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탐나는 분야인 터라 영역 넓히기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유리기판주는 또 한 번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어제 SKC가 CES 2025에서 글라스 기판을 공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글라스 기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판매했다는 소식이 유리기판주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후 SKC의 글라스 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고 말했는데요. 회동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서 엔비디아에 판매했거나 혹은 최소 이에 관해 긍정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올해의 생산 물량은 다 팔렸다는 부분이 시사되면서 예약 물량이 완판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호재의 관련주들 모두 같이 올랐는데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SKC가 19.35%, YC캠이 19.27% 올랐고요. FNS테크가 13% 넘게 올랐고 태성이 10.62%, 기가비스가 10.28% 강세 보였습니다. 로봇주는 젠슨왕 CEO가 자율주행차와 로봇공학 분야 진출을 선언한 이후로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피지컬 AI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는데요. 또한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CEO를 만나서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이에 시장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국내 회사와 관련된 회사로 유일하게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추가되면서 부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향 매출이 발생하는 KNR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젠 R&M도 조주환 LG전자 CEO가 올해 하반기 이동형 AI 홈 Q9을 출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어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신고가를 기록한 하이젠 R&M과 또 KNR 시스템 24.97%, 엔젤 로보틱스가 11% 넘게 올랐고요. SPG와 로보스타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전선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CES 2025 개막과 함께 AI 관련 분야들이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죠. 이처럼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선주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S 에코에너지가 눈에 띄는데요. AI 관련 수요에 더해 통신 케이블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중국산 배제 정책으로 미국과 베트남 시장에 데이터 센터용 통신 케이블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LS 전선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해저 케이블 산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석 달 새 회사의 지분을 2%에서 5%로 불렸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LS 에코에너지가 13.41%, 가온전선이 7% 넘게 올랐고 LS 마린솔루션이 4.52%, 대원전선도 4% 가까이, 또 LS가 2.23%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젠슨왕 CEO의 영향력이 정말 강력한데요. 어제 젠슨왕 CEO의 발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무너졌습니다. 젠슨왕 CEO는 양자 컴퓨터의 도래 시기에 대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는 20년은 걸릴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15년 후는 아직 초기 단계고 30년은 후기 단계일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최근 구글의 양자칩 윌로우 발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도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시스크 등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 왔는데요. 그러나 어제 이 발언에 모두 폭락세 보였는데 리게티는 45% 넘게, 아이온큐도 39% 떨어졌습니다. 이에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 모두 흔들리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면 아이윈 플러스가 20.67%,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가 17.23% 급락했고 라닉스와 엑스케이트가 모두 13% 넘게 떨어졌으며 우리로는 11.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꼴찌였던 우리 시장이 새해 들어서는 수익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상승세는 돌아온 외국인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바이코리아를 시작한 건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0.54% 상승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의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아시아 주요국 지수 대부분이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대형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외국인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5거래일 내내 코스피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6일 이후에 처음으로 연속적인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은 5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도 3,200원 가까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1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에서는 4거래일 연속 물량을 빼냈습니다. 기관은 42억 원 순매수, 개인도 12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났다는 소식에 5.2% 올랐습니다. 단숨에 20만 원 선 회복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2%대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 투톱이 하루 걸러가면서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기아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2%대 강세를 기록했고 셀트리온과 KB금융도 강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부진한 실적에 4%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이 9% 넘는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지만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외국인이 어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영향입니다. 그 밖에 제약 대표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리가켄바이오가 강세였고 삼천당 제약이 6% 넘게 뛰었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와 휴젤까지 모두 상승부를 켰는데 알테오젠과 HLB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다시 1,4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50전 올라 1,460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 관세 부과 의지가 반영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파운드의 급락 여파에 장중에 1,465원대까지 급락했다가 글로벌 달러 기세가 다소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여계환율은 1,459원 선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최근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장중의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제약바이오 섹터의 빅 이벤트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보통 이벤트 전후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미리 확인하시죠. 이번 컨퍼런스 키워드는 트럼프와 ADC 그리고 GLP-1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헬스케어 정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M&A가 확대될 수 있고요. 약가 인하나 생물 보안법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GLP-1이 비만 치료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등으로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참가 기업 중 5개 기업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세 곳은 이번에 메인 트랙을 발표할 예정이라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온코닉과 D&D 파마텍도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미팅에 나설 계획이라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일정 보시죠. 오늘 밤에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와 핵 작전 지침 완성 이후의 정보 공유 절차, 그리고 유사시 전략적 소통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SK그룹과 엔비디아의 로봇 협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어제 정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로봇 시장이 2028년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 포지션을 취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래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주식 정보까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 채권시장 조기 마감했고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지금 취임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예. 그러네요. 그 언제 나온 드라마죠? 그 왜 유지태 씨가 아주 괴력의 경찰로 나오는 비질란테. 그 단어 자체가 비질란테 그 자경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경단이라는 뜻인데 이 채권 시장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외신에서 그 단어가 이렇게 자꾸 이제 눈에 뜨이는 빈도가 잦아지네요. 이건 별로
예전에 경험상 안 좋은데 아까 우리 최재은 아나운서가 오늘 굿모닝 마켓의 첫 키워드를 갖다가 변동성주의보라고 변동성주의보. 뭐 어지간한 남자분들 친구 중에 동성이란 친구는 한두 명씩 있을 텐데 동성이는 제일 좋은 성신의 유씨입니다. 유동성이 제일 최고고 변동성은 조금 이렇게 만나기가 껄끄러워. 지금 개그 준비하신 거죠? 아니요, 아까 그냥 변동성주의보를 보다 보니까 떠오르네요. 저 주변에 동성이라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무슨 말인가 한참. 왜? 김동성 씨 모르시나? 아니 옛날- 아는데 이제 보통 동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요. 또 세대별로 이렇게 흔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한때는 정민이라는 이름이 유행했죠. 제 이름은 뭐 남녀노소 많죠. 남녀노소.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간밤 뉴욕 증시 휴장했고 이제 트럼프 당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짚어봐야 할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 이분 처음 모셔보는데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성민 부부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부부장님 여기서 한번 뵙네요.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것이 한번 짚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산타랠리 타령은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해마다 12월 접어들면 뭐 정권 방송에서는 늘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타랠리 얘기하고 또 해 바뀌면 또 1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데 2024년 산타랠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별로였던 걸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도 사실 2년 연속 20%대 상승은 뭐 좀 이례적인데 연초의 흐름은 차라리 우리가 더 낫습니다. 한번 이렇게 워낙에 요즘은 국내장도 국내장이지만 미국장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이렇게 S&P 500, 뭐 나스닥 위주로 해서 금년 뉴욕장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22년 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예. 2023년, 2024년 25%씩 연이어 상승 보였고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통상 이제 4번 정도, 지금 20% 이상 상승 이후에 이제 연속 상승이 4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2차 대전 이전에 2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30년대 대공황 이전에 네. 20년대의 어떤 큰 호황 속에서 이제 20% 상승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었었고요. 예. 그 다음에 1956년 경우에는 20% 이은 상승 이후에 단지 한 2.6% 상승으로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우에는 이제 95년, 96년 각 27% 상승한 이후에 97년, 98, 99년 3년 더 20% 안팎의 이제 상승을 보여서 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20년대 이후에 오히려 더 훨씬 강력한 상승세를 90년대에 보인 바 있었습니다. 95, 96, 97? 95, 96 상승 이후에 97, 98, 99. 5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5년 강한 정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그때 보였었고요. 우리는 그때 IMF 외환위기로 아주 죽을 쓰고 있었어요. 예, 97년 당시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5년, 26년 경우는 네. 이제 실제 이제 기업 이익 상승률에 대한 전망이 지금 하향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같은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네. 지금 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 미만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기업 이익 전망이 좀 부진이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국면 전환이 또 예상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월가에서는 조금씩 어떤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가 좀 갑자기 늘었어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이런 분위기가 이제 90년대 기술 혁신이랑 네. 비슷하게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좀 기대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뭐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경제가 좀 낙관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미국 대형주가 10년 동안 한 13.3%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그동안 이어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올해 그 수익률을 또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제 시티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돌린 내용을 보면은 향후 이제 10년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좀 많이 좀 낮춰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PD랑 작가가 놀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부부장님 방대한 자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답변하실 어떤 요지도 미리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짐작하셨나 봐요. 우리 제작진에서는 부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금년도 갑니다 이러실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첫 답변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보시는 그걸 보니까 이제 약간 반전이 있네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대형주 S&P 500에 관련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S&P 500 특히 기술주 외에 이제 다른 다른 어떤 자산군이나 이제 가격층 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아. 글로벌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뭐 S&P 500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여전히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그동안은 뭔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이 주요 빅테크 대형 7개 종목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죠. 예. 최근에는 뭐 이제 배트맨이라고 해서 브로드컴까지 가세가 돼서 8개 종목이 됐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취임 2기 앞두고 이제 좀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부장님 의견처럼 뭔가 밸류에이션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빅테크보다는 중소형주라든지 S&P 500 말고 다른 쪽을 조금 눈을 돌리는 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계속해서 이제 AI 그 패권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형 빅테크 기술주들한테 계속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들 빅테크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이익 추정치나 이런 근거로 말씀드린 건데요. 먼저 S&P 500 대형주 같은 경우 S&P 500 대형주 내에서 M7 네. 이익 성장률을 집중 양상은 이제 좀 완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P 500 이익 성장률이 12.7% 좀 예상을 되고 있는데 M7은 16.9%. 그리고 7개 기업을 제외한 S&P 500 지수의 이제 이익 성장률은 11.4%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좁혀진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매력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선 자금 조달 비용이 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에 유리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책, 그 내수 중심의 이제 정책이 중소형주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섹터 네네.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술 및 소비재에 그리고 중소형주는 이제 금융 및 산업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그 실제로 예. 금리 상승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소형주가 좀 실적이 사실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금리 상승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네. 이제 중소형주가 아니라 올해 기업 이익은 이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고, 그래서 일부 기술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제 과열붐이 없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제 넓혀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장님, 첫 번째 보여주신 그거 네. 연도별 순위 성장률 다시 한번 보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저게 자료 블룸버그 지금 이제 빨간색이 매그니피센트 네네. 이익 성장률인데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 22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23년, 24년 저렇게 다시 회복됐고 지금 문제는 25년치인데 저 파란색에 M7 제외한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률하고 완전히 이거 다이버전스 아닙니까? M7은 이제 성장률 측면이긴 하지만 줄어들고 나머지들은 저 파란 막대기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네네. 이 추정치가 정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답이 나오는데요. M7 줄이고 그동안 못 갔던 저쪽에 근데 순이익 성장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익을 못 내는 건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전체적인 파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성장률 1%가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있죠, 예. 있는데 예.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M7에 나와서 예.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저희가 집중적인 포트폴리오가 이제 M7 위주로 이제 대부분 네, 많이 갖고 네. 계실 텐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하시 같이 한번 보시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뭔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네. 분명히 이제 금리가 향후 이제 인하되면서 어떤 이제 뭐 돈이라는 게 네. 물처럼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 예. 않습니까? 예, 그쪽에 대한 이제 부분은 때가 되면 차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시점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민님께서 제기하신 얘기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네. 순위 성장률이 저렇게 높았다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이익을 그런 못 건 내는 게 아니죠. 아니고 네. 예. 이익 증가율이 줄어드는 네, 건데 네, 그렇죠. 예. 엄청나게 이만큼 벌던 회사가 또 이만큼을 버는데 예. 성장률이 낮아질 그렇죠. 뿐인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주가는 또 그 성장률, 수출 증가율 뭐 이런 거 인플레이션 맨날 제가 그 우리 패널 분들한테 시비 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3.5%에서 무슨 3%로 낮아졌다고 해서 물가가 하락한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물가는 있는 계속 거죠. 상승하고 예, 예. 있는데 이제 그것만 갖고도 보면 시장이 꿈틀꿈틀하니까 그 측면이긴 한데. 예. 근데 일단은 저 너무나 이 파란색하고 저 오렌지 색깔의 막대가 추세가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대비를 이루니까 한번 여쭤보는 그거였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간색 그 기술 섹터가 네. 대형적이 높게 형성되어 예. 있는 부분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나 이제 기대치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 다만 저희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부분이 지금 매력 더 커지고 있다. 네.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쏠려 있던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요 기술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관심을 떼자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아니, 그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네. 금리 인하 기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러셀2000 좀 가다가 또 다시 춤춤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보편 관세 부과라든지 감세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유로존도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예상처럼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제 유리하다.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네. 그거 전망이 많이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예. 이제 그동안에 계속 좀 그렇죠.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반응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기업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가이던스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향상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따라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길목 지키기 하지 말고 좀 봐가면서 길목 지키기. 길목 지키기 잘못하면 기회비용 생각하면은 길목만 아깝거든요. 지키다가 세월 갈 수가 있죠 또. 그렇죠. 다른 것도 못하고. 아니 지금 저 금리보다도 혹시 저 부부장님 저도 몰라갖고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는데 지금 영국 총리 이름 아세요? 아니요, 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영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 아, 지금 그 그러니까 관심. 인도계 리시 수넥 아직도 그분 이름 외우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예. 지금 보니까 키어 스타머라고 예. 이 노동당 대표네요. 예. 지금 영국 총리가 누군지를 갖다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국 파운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막 박살이 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영국 국채 수익률이 그때 한 보름 총리하다가 쫓겨난 리스트러스 그 당시 금리도 올라서고 해서 지금 이제 난리인데 지금 이게 연준은 네. 이제 12월 FOMC에서 작년 9월에 제시했던 2025년에 4번 낮출 거야 금리를 25bp. 예. 그 12월에는 2번 정도로 그냥 줄일 거야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2번도 못 할 수도 있을까지 갑니다. 예. 이제 아예 프라이싱이. 예,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채 수익 연준은 어쨌거나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는데 시장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요거 지금 이 금리 쪽으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뭐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계속 네. 높아졌고 이제 12월 FOMC에서 일부 반영해서 그 금리 기준금리 물론 이제 네 번에서 두 번으로 2025년 이제 지금 하향 조정해왔는데요. 그 지금 경제 지표는 이제 강하게 지금 그렇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물이 4.7%까지 네. 왔다는 거는
실제 기준금리나 1회 정도까지 지금 보는 걸로 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아. 근데 지금 그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일단 금리 인하는 1월은 동결되는 걸로 한 90% 이상 확률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빠른 금리 인하는 5월 달 한 25bp 정도, 네네. 예, 한 51% 확률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5년에 한 하반기에 한 두 차례 정도 내리는 확률이 한 48% 정도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2회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 트럼프 관련된 이슈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보복 관세 이렇게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아마 금리나 폭은 더 줄어들 위험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또 트럼프가 인위적인 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 그러면 또 시장 예상과 다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로 아래로 지금 같이 또 봐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 올 한 해를 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속도는 확실히 지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현재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부부장님은 파월 의장이 가장 연준 인사 가운데 의장이란 자리다 보니까 예. FOMC 분위기가 어떠했든 간에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약간 파월의 예. 성향 내지는 파월의 의지가 반영될 때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연준 의장 자리가 중요한 건데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어떻게 연준 관계자들 중에 인사들 중에 뭐 이렇게 주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의장 말고. 저도 지금 이름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생각보다도 지금 매파적인 분위기가 2025년에 조금 네. 의석수가 좀 오히려 늘었다고 예. 저도 이제 확인을 이제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점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보면은 뭐 두 번이라고 이제 했었지만 예. 또 높게 보신 분들, 낮게 보신 분들도 이제 같이 섞여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매파적인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지 않은 걸로 지금 사실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이슈가 원체 좀 강하게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예측할 수 없이 또 밀어붙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대쪽으로도 한번 또 한쪽에서는 또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보면은 약간 매파적이라고 할 만했던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 때 매파적이라고 인식됐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분 아닙니까? 미셸 보우만 이사하고 예. 크리스토프 월러. 네, 예, 맞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공화당 쪽이고. 예. 보우만은 보니까 어제도 했는 얘기가 보니까 기존의 자기 뷰가 그대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저는 크리스토프 월러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로 한번 이분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보니까 네. 저는 이때까지 굉장히 어떤 이코노미스트로서 네. 월러를 갖다 높이 쳤는데 이 양반 정무 감각이 뛰어나네요. 굉장히 잘 타네요, 바람을. 어제 그저께 말 싹 바뀌는 거 보니까 트럼프 관세한다고 해서 인플레 올라갈 것도 아니고 인플레 착착착 잘 내려가고 있고 사람이 저렇게 보기에는 아주 진실해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참 그렇긴 합니다. 지금 아이비들 이렇게 지금 그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 네. 약간 좀 시장 금리로 지금 금리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시에테 제너럴이나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아직 무게중심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조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는 어떨까요? 지금 계속해서 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 같은 이제 논리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제 약달러 선호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는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일기 당시에 또 이제 약세를 이어가다가 1년 이후에는 그 무역보 후유증으로 인해서 2년 차부터 강세로 전환된 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인위적인 달러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이제 길게 이어가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이제 강한 성장 부분 그리고 미국으로 자금 유입이 달러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안정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 부분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달러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방향 전환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특히 환율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이 이제 방향 전환이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먼저 이제 그 달러 자산을 뭐 20% 30% 이제 비중을 먼저 정해 놓으신 상황에선 아마 먼저 장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비중이 많이 높지 않다 하신 분들이 이제 미국 투자하신다 그러면 해외 주식은 환을 좀 오픈하시고 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환 해지를 하시는 걸로 이제 저는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환보다 변동성이 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에서 좀 저희가 손실보다도 주식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환 해지를 해야 되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만일에 이제 해외 투자를 지금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일부는 오픈하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저렇게 바이든 임기 때하고 트럼프 임기 때 저렇게 했습니다만 꼭 뭐 똑같이 진행된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러니 지난번 일기 때 경험을 볼 것 같으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그렇게 강달러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이거든요. 어떻게 그쪽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하반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견해론 조금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하면 달러 약세 방향도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휴일 보내고 26일만 해도 하루에 뭐 8원 넘게 오르고 그 다음 날은 장중에 86원, 70전까지도 가고 그날 뭐 온통 유튜브에는 이러다 1,500원 열립니다. 뭐 환율 뚜껑 열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이 막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이제 제법 많이 이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그러면 우리 달러 우리 원화 환율로 왔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고객분들한테나 아니면 은행에서 스탠스를 취하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로는 이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원달러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금 높은 구간에 아직 머물고 있는 걸로 일단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자료로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 고객님들 경우에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을 쫓아가시기보다는 높은 환율대에서 이제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달러 자산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뭐 IMF나 우리가 금융위기 극단적인 상황에서 달러의 자산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 자체로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막 위로 많이 튈 거다 하는 쪽에 그런 어떤 투기적인 그러지는 그거는 않습니다. 권하지 않으신다. 최근에 미증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양자 쪽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웃으세요? 뭐 아이온큐, 뭐 리게티 컴퓨팅, 뭐 디웨이브 퀀텀, 뭐 퀀텀 컴퓨팅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휴장 전날 한 40%가량 폭락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시각이 엇갈려요. 이 양자에 대해서 아직 실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어쩌면 지금이 매수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유엔에서도 올해가 사실 이제 그 양자 과학 기술의 해. 우리 부부장님 표정 보니까 부부장님 문과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죠? 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뭐 CS에서도 지금 뭐 양자 얘기 나왔고 뭐 젠슨학 CEO가 그 양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젠슨왕 한마디에 예, 예. 뭐 40% 이렇게 날아가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는 그냥 상장 폐지가 됐더만요. 아, 그렇죠. 예, 예. 한 방에 그냥. 예. 일단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깊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따라가는 저도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리포트도 이제 뭐 보고 이 변화가 있구나. 뭐 생각보다 이 지금 속도도 빠르구나 이제 많이 네, 좀 느끼고 맞아요. 있고요. 근데 일단 AI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재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래서 뭐 AI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다들 지금 많이들 이제 관심 갖고 하시겠지만 현재 기술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기술 부분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확장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저희 성장 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요 관련해서 좀 제가 한번 한마디 들 수 있는 게 그 작년 초반에도 한번 그 AI 반도체 관련된 조정이 있을 때 이제 아시는 두 교수님이 너무 상반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 혁신 관련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 주셨고 그래서 빅테크가 과연 투자가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그건 AI 모르고 하는 소리지 뭐 기업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엔비디아는 이제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희 초기 AI 이제 주도하셨던 물리학자 출신의 경영학 이제 교수님이셨습니다. 물리학과 출신의 물리학 출신. 예, 초창기 AI를 주도하셨고 네. 이제 그래서 너무나 탕방된 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 관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분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둘 다 결과적으로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건 개인의 어떤 선호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선호도를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우량 혁신들이 담기는 이제 펀드나 ETF를 통해서 저도 지금 실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수 추종하는 경우 S&P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는 이제 개별 리스크를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잡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제한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실제 실제 뭐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양자 쪽에서 어떤 기업이 실제로 실적을 낼지 모르니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지수 내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담겨져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24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72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약보합 예상되고요. 호가는 56,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6,000원. LG에너지솔루션 0.9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5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4,500원. 기아가 0.6%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04,000원. 셀트리온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6,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5,700원. KB금융 0.6% 하락 예상됩니다.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309,500원. 에코프로비엠이 3.5% 하락 예상되고요. HLB도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8,800원. 그리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67,900원. 리가캠바이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122,900원. 클래시스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3,400원, 휴젤, 엔캠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양시장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보합권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트럼프 당선인 지금 취임 앞두고서는 시장의 어떤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나타내면서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뭐 2,520선에서 이렇게 네, 현 수준에서 밀리지 않고 네. 이렇게 숨 고르게 하다가 또 바깥에서 좀 도와주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사준다면은 그때 한번 또 2,570 트라이, 2,6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장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예상 체결 지수에서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다행스럽고요. 버텨준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기 김승민 부부장님, 네. WM 영업 전략 보니까 WM이 웰스 매니지먼트고 네. 이쪽은 주로 뭐랄까요? 이제 우리은행의 고액 자산가 고객분들에게 이제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또 상품도 소개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죠? 저희가 실제 고객님 직접 만나 뵙고 네. 포트폴리오 정기적인 점검 역할을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 영업 쪽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러운 건 알지만 주변에 네. 돈은 많이 벌었는데요. 뭐 각자 여러 기회가 있어 돈은 갑자기 벌었는데 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사람들은 고민이 크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은행에 소위 말하는 넣어두기는 뭐 하고 뭐라도 자꾸 해야 되는데 글쎄 제 주변에 있는 나름 부자라 할 만한 분들 중에 은행이 됐건 무슨 자산 운용사가 됐건 거기서 권하는 거 뭘 했다가 뭐 ELS도 그렇고 뭐 브라질 국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해가 이걸 저기 그냥 저축예금보다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짜 웰스 매니지먼트 잘 해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예.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은행에 오셔서 네. 추천하는 상품들 뭐 고생하시고 또 손실도 입으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지금 만약 영업 전략을 짜고 있냐면 그 연기금이나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고객님 경우도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나 통해서 시장을 추종하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S&P 500이 10% 수익이면 변동성이 17, 8%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로 채권 포트폴리오 찔 경우는 변동성은 절반을 줄이고 수익은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7, 8%대 수익을 변동 10%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핵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시장을 추종하신다 그러면은 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큰 수익이 아니시거든요. 예, 예. 안전하고 꾸준하게 상향하는 수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접근 관리를 저희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예. 달라진 최근의 이제 아.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아니 뭐 이렇게 TV 광고를 보다 보면은 그 뭐 라운지나 로비는 삐까뻔쩍하고 막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은 드는데 광고 모델도 뭐 아주 럭셔리하고 좋은데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나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금년에는 주로 어느 쪽으로 권하세요? 아직은 미국입니다. 네, 아직은 미국. 예. 미국이 올해 유일하게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 중심으로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여러 자산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따른 예. 국채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회사채 쪽에 크레딧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자산을 보면서 지금 접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자산 스타일별 성과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칼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칼라.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하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주식 채권 혼합되어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매해 가장 좋았던 수익률을 보이는 거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혼합된 수익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경우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혼합했던 부분이 이제 성과 꾸준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맨 보이는 위에가 겁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맨 좋으신 그럼 거고 S&P 하얀색 500. 부분. 예,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이 제일 좋았고요. 이제 10년 수익률을 보시면 이제 하얀색 부분이 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을 보실 때도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성과 자체도 이제 좋은 수익을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색이 있네요. 네이비 색깔. 예, 토픽스. 예.
그리고 보니까 이머징 쪽은 아래쪽에 있고 좀 맞나요? 예, 지금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실제 장기 성과에서는 약간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S&P 500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지금 최고치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기 좀 좀 부담스럽거나 예, 그러신 분이 많으신데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에 가입하신 분들이 오히려 성과 측면에서는 좀 좋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S&P 500의 제가 초반에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S&P 500의 일부 종목에 대해서 고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향후 이제 금리 인하나 이제 이런 사이클 속에서 다른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쪽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뭐 리스크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글쎄요. 최근에 계속해서 또 그래도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수익률이 좀 괜찮은 상황인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휴장했습니다. 자, 오늘 또 외국인 계속해서 또 매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매매 포지션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휴장이 됐고 채권 시장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그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 나타났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폰트스입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각각 2,532포인트, 72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올라갑니다. 56,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4% 상승하죠. 20만 8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98% 하락합니다. 35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으로 100만 7천 원. 현대차가 2% 상승합니다. 21만 8천 원이고요. 기아가 0.8% 올라갑니다. 10만 4,100원이고 셀트리온이 0.59% 올라갑니다. 18만 6,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으로 4만 6,700원. KB금융이 소폭 올라갑니다. 8만 6,800원. 네이버가 0.4% 상승으로 2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이죠. 30만 9,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5.7% 하락합니다. 12만 4,300원. HLB 0.38% 하락 중이고요. 에코프로가 0.9%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6만 4,400원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소폭 하락합니다. 23만 5,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0.8% 내림세로 16만 8,6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합니다. 12만 3,500원. 클래시스 3.9% 강세로 5만 4,200원. 휴젤 떨어지고요. 엔캠이 2% 하락으로 1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최근에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좋죠. 오늘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지금 약간의 그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게 여전히 양봉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일단 SKC 어제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죠. 오늘 1.4% 상승 중이죠. 16만 4천 원. 그리고 JNTC 소폭 올라가고 CNG하이테크도 0.7% 상승 중이고 필옵틱스가 4% 올라갑니다. 25,700원. HB테크놀로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2.6% 올라갑니다. 18,550원.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도 0.9% 상승 중이고요. 기가비스 2% 상승 3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도 상승 보여주긴 합니다만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원전주들 흐름 좋습니다. 오르비텍이 13% 급등합니다. 2,260원이고 BHI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16,630원. 그리고 G2파워 6% 강세로 7,260원.
한전기술도 5.7% 올라갑니다. 63,300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2.7% 상승 1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원전주 말고는 이제 자동차 쪽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 현대위아, 기아 지금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됩니다. 현대차가 3.5% 올라갑니다. 22만 1,000원이고요. 기아도 1.2% 올라가고 현대모비스도 상승 중이고요.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HL 만도까지도 올라갑니다. 현대위아가 47,000원, 한온시스템 4,300원, 지금 2.5% 강세고 현대글로비스도 2.3%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자동차주도 흐름 좋고요. 오늘 전력설비, 전선주도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신일전기가 지금 보니까 산일전기 지금 3% 강세입니다. 그리고 LS에코에너지는 좀 떨어지고 LS일렉트릭이 2.8% 상승합니다. 184,800원. LS가 1.68% 올라가고 재룡전기, 대원전선도 올라가고요. 가운전선, 대한전선 지금 1% 안팎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고 한전산업도 5.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뭐 아까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633억 원, 외국인은 1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65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43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0억 원, 8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10원 50전 하락한 1,45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환율 개장가는 예. 조금 뭐 약간 주문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1,450원이면은 어제 종가 대비 10원 50전인데 이걸 뭐 1,460원 찍으려다가 50원 찍었나?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 주문 취소 안 하고 정상거래 처리한답니다. 네네네. 네. 이거 뭐 10원 같으면은 잘못한 딜러가 책임져야죠. 그게 맞지 뭐 매번 그 취소해 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하다못해 뭐 1,250원을 잘못 찍었으면 1,350원으로 빅피겨를 완전히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다시 1,458원 전일 대비 한 2원 70전 정도 낮은 그 정도라서 뭐 1,450원대 60원 중심 그렇게 환율은 보시면 되겠는데 와 우리 좌우지간 코스피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신기합니다. 지금 니케이 빠지고 있고 금년 들어서 좌우지간 최고예요. 네네. 전 세계에서 그렇죠. 금년 들어서 지금 뭐 열흘밖에 안 됐지만 거래일은 더 적긴 합니다만 놀랍네요. 놀랍고 외국인도 안 팔고. 부부장님, 네. 우리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단단해진 거죠?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국내 전국은 이만큼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다 할 만큼 그거 한데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일단 많이 하락돼 있는 많이 빠졌었다 때문에 기존에.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 특히 연말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 하반기에도 작년 말에도 이제 S&P 500에 대해서 그런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도 그런 재조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좀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엔비디아 올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앞서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최근에 등장한 신조는 이제 배트맨이라고 그래서 브로드컴까지도 지금 가세한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까요? 일단 좌우지간 이 신기한 거는 이 마켓워치에서 배트맨이라고 예. 신조어를 갖다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때 네. 이후로 이 8개 종목이 삐리해요. 예. 그래 뭐 시큰 가고 나면은 언론 매체에서는 뭔가 말 만들려고 뭘 해보는 거고 예. 또 시큰 뭔가 시세 나고 나면 또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는 또 이제 상품 만들어서 들어오시죠 해갖고 설거지 하라 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아니 지금 부부장님 보내주신 자료 중에 엔비디아는 기성복이고 브로드컴은 맞춤형 정장이다. 이 비유는 뭘 의미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이 반도체 칩 관련해서 예. 지금 브로드컴이 이제 차별화로 지금 내세운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시장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도 사실 들지만 예. IT 특징이 보면 승자 독식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자 독식. 예, 그래서 예.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100m 앞을 따라가고 있다면 브로드컴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그러면 과연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개인적인 좀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또 추격자들이 또 나타나는 그 무리에 섞이지 않을까? 뭐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아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아직- 계속 지금 혼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고 보니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딱 절반씩으로 갈리네요. 그러니 이 시장 가지고 뭐 시장이 단단하다 어쩌다 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빠지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저 진행자 제정신이가 싶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이 와중에 우리 장이 이렇게 버틴다는 거는 시장이 도대체 뭘 내다보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에 정리를 안 하고 조금씩 사든지 어쨌거나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소위 말하는 이 나름 집단지성이 작용한다고 하는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판국에 뭘 내다보고 몇 수 더 내다보는 시장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그냥 뭐 눈에 보인다고 아다리 치고 뭐 따먹고 하는 뭐 C급 수준의 바둑은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시장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가 참 굉장히 궁금한 연초 흐름이에요, 저는. 키 맞추기가 제가 처음 키 말씀드린 맞추기? 키 맞추기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국내적인 변수에 따라서 또 받은 영향이 또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큰데 사실 어느 순간에 왜 올라가지 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를 떠나지 마시고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관심 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 강합니다. 뭐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기도 하고 지금 최태원 회장 행보 자체도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많은 분들 여전히 SK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두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과연 이제 제조업이냐를 할 정도로 사실 좀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사실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신호가 온다면 얼마든지 뭐 상승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색깔은 다르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 지금 장면이 나오네요, 어제. 소장님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지금 네. 이것도 하나 궁금해가지고 어떤 부장님 보내주신 자료 중에 네. 요 U.S. Output, Employment and Income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예. 예. 지금 원고 13페이지입니다. 네. 네네네. 예. 예. 저 그림이 한번 설명이 듣고 싶었습니다. 예. 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침체 신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경기 침체. 예, 네. 그 지표 그림을 보시면은 아니요, 그거 말고 13 대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네네. 그 리세션하고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하고 나온 맞습니다. 자료입니다. 예, 예. 요거 설명을 좀. 네, 말씀을 네, 제가 네, 드리면 네. 사실 그 그래프 상에 보면은 이제 선행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나오네. 오른쪽 끝을 보시면
그 경기 침체가 이미 지표상으로는 이제 발생이 됐었었는데, 근데 막상 그 좀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보였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브로큰 룰이라고 해서 규칙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어떤 글로벌 소비 증대를 감안한 어떤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2025년, 2006년에도 이제 경제 성장은 지속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AI 출시가 이제 이런 기술을 넘어서 이제 산업 전반에 거쳐서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또 자본 지출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이런 확장과 또 시장의 상승 경로를 이어가는 데 아마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거에 나왔던 지표들이 최근에 적용할 때 이제 맞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호 때문에 사실 투자하시기 머무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머무르고 계실 때 시장의 수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참여하고 계신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거 이제 미국 경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미국 이외에 지금 뭐 유럽 쪽이라든지 뭐 일본, 뭐 우리나라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표상으로는 지금 미국만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자금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지금 들어와서 달러 약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언젠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면서 자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달러 약세와 함께 아마 신흥국이나 여러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테고요. 그때 되면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 여러 신흥국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관심을 가진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10년 사이클, 뭐 장기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네.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을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 양지수 다소 힘이 빠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보합으로 2,5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하락합니다. 7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개인이 1,492억 원의 매수 우위, 외국인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2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만 홀로 1,70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62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18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795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 자동차와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그리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상승폭이 큽니다. 반면에 전기 제품, 우주항공과 국방, 비철금속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합니다. 한미 양국 원전 수출 파트너십의 윤곽이 잡힌 데 이어서 MOU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안도 조만간 나올 것이란 보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원전주 내에서는 오르비텍이 23%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2,455원이고요. BHI 역시도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16,380원.
그밖에 우진엔텍이 6% 강세 보여주면서 16,140원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기술이 6% 가까이, 그리고 G2파워 역시도 5.87%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전선주도 상승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선주 2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대한전선 4%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2,660원이고요. LS 마린솔루션이 4.5%, KBI 메탈이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더불어서 대원전선 1.27% 상승세 시현 중이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0.36%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래가 27,700원입니다. 건설주가 오늘 좀 상승세 기록 중인데요. 국내 건설 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이 누적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과 수주 분야에서 1조 달러를 넘게 벌어온 업종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기업별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 내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2.2% 강세 보여줍니다. DLENC도 2%대 상승세 기록 중이고요. 그밖에 현대건설이 1%대, GS건설도 1% 가까이 오르고 삼성물산까지도 1%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표주가 좋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국내 투자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올해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조 500억 원을 미래차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장에서 반등합니다. 3%대 강세 보여주면서 2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HL만도가 0.48%, 기아와 현대위아가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온시스템도 올라갑니다. 2.15%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4,28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다소 힘이 빠져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550개 이상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8,000명이 넘는 투자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단순히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유한양행은 이 행사에서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1조 4천억 규모로 얀센에 기술 이전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고 ABL 바이오는 컨퍼런스를 계기로 사노피와 1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두각을 보일 기업들을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세계적인 ADC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ADC가 메인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매년 꾸준히 기술 수출 성과를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기술 수출이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올해 상용화가 예정된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투자 유망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동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 메인 세션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임상 결과를 중심으로 중요한 개발 과제를 다룰 예정인데 이 발표가 기술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끌어올릴 것입니다. 2019년도에 1조 5천억 규모의 계약이 철회되긴 했지만 당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계약도 성사되면 그 정도 규모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바이오 기업 특성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단기적인 모멘텀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우리 증시는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고 매도할 주체들도 거의 다 매도한 상태에서 수급은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열을 해소하고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시기라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40선을 돌파하면 7월 이후 이어졌던 하락 추세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베타가 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 매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들 업종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수 전략을 세운다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금 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소식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성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집값이 수도권 집값 하락 전환 그리고 뭐 서울도 보합이라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전국이 불안해서 그런지 또 주택 시장에서도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송 대표님이 한번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저도 뭐 매주 계속 이거 시장 짚어주다 보니까 예. 뭐 항상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다른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보다도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혼란스러운 그 전국에 관심이 많은데 그만큼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 시장 중에서도 정책하고 연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정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정치와 관련돼서 어떤 부동산이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자극을 받고 있는 아파트 시장들 그리고 강남권 시장들 그리고 정책하고 연동성이 좀 큰 재건축 시장 이런 곳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재건축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뭐 행정에 대한 그 속도감,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거래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고 이 거래가 축소가 되면서 지금 뭐 시장 흐름은 좀 그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다가 보합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축소 안에서 지금 8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서울은 2주째 보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마이너스 0.02% 하락을 했고요. 전국은 마이너스 0.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곳이 지금 0.00% 지금 나와 있는 서울의 매매 가격. 지금 이 매매 가격들이 41주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 시장 안에서 이제는 보합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곳들 그리고 강남권역에 어떤 추가적인 납부 그 여지가 있고 또 시공사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그래도 가격 하락을 좀 지탱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역할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관망세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매수세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도 좀 양극화가 좀 되고 있는 것들, 뭐 강남하고 서초 지역은 좀 버티고 있고 지금 중랑구라든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하락세가 이어지는 지역들 그리고 서울이 전반적인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좀 지지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이거든요. 네. 서울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쭉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던 그 전세 가격이 82주 정도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도 3주 정도 보합한 이후에 그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들 뭐 이런 지역들도 뭐 보합이라든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분기 정도는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되고 가격들이 보합 내지는 그 하락이 나타나는 지역들과 또 자치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저 대표님 옆에 나오는 저 그래프가 네.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저 그래프가 그냥 네. 웅변하네요. 네.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이 한마디로 꼼짝을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 와중에 무슨 뭐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겠습니까? 무슨 떴다방이 무슨 뭐 영업이 되겠습니까? 네. 건설 현장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쪽이 뭘 활력을 띨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거의 지금 숨만 붙어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공인중개사 그 폐업과 어떤 신규 창업 뭐 이런 비율을 보더라도 네. 뭐 올해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보다 폐업한 그 공인중개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2천여 곳을 차렸다라고 하면은 뭐 한 20% 정도는 오히려 신규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소위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2, 3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그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그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꼭 되는 곳 빼고는 먹고 살기가 지금 막막한 뭐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좀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그 대출 규제 여파가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정말 크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인중개사 그 폐업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네. 매물이 쌓여서 누적이 된다는 건데 그런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라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월 이제 7월 정도 그 기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일정 미래 수요들이 당겨서 좀 거래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2단계 이후로는 거래가 지금 뭐 반토막 수준을 넘어선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부터 12월의 거래량들을 보게 된다면 한 뭐 지금 4개월 대비했을 때는 뭐 한 58%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5개 자치구가 서울에 있는데 24곳은 거래가 뭐 절반 정도 떨어졌고 무려 한 60% 정도 급감한 곳은 한 8곳 정도 될 정도로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나마
지금 강남하고 마영성 지역이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가격은 버티고 있는데 거래는 급감한 수준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그 거래가 감소되는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5% 정도, 그러니까 한 0.5% 정도로 가산을 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훨씬 더 강했다. 그래서 이런 규제의 강도가 강해져서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차갑게 식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위 뭐 돈줄을 조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금융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강화가 됐겠지만, 뭐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리보다도 심리가 더 시장에 좀 차지하는 그런 공포감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뭐 정책에 대한 그 불안정성, 그 다음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도 거래량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 상반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거래량은 축소되는 흐름들. 하지만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계절적인 요인과 뭐 여러 뭐 이사철들 그리고 어떤 외부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거래량들은 소폭 좀 개선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송 대표님 지금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가뜩이나 그거 했던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는 건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뭐 스트레스 DSR이 네. 전체 3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 3단계가 도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화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수요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전세 대출 관련돼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전세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갭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의지도 좀 꺾고 또 그리고 보증기관에서도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한 200조 정도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전세 보증을 100%에서 90% 정도로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주인이 만약에 집에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한 100% 정도를 보증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뭐 보증금 그 기간에서 한 90% 정도 네. 뭐 이 정도밖에 보증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럼 보증에 대한 범위, 그 보험에 대한 그 범위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세금을 좀 낮춰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 그리고 그런 그 보증금이 낮춰지면은 아무래도 대출 나가는 총 금액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갭 투자 비율들이 줄어들 수 있는 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스트레스 DSR이 지금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매물 축소되고 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보합으로 전환된 그런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 DSR의 시기를 더 미룰 수도 있다. 작년 같은 경우도 7월에 하려고 했던 거를 9월로 연기한 것처럼 지금 스트레스 DSR도 지금 7월에 지금 시행 예정인데 네. 이 시기를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네. 뭐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좀 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가 되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계대출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변수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그 상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권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은 게 거래량 자체는 줄었는데 실제로 거래될 때 가격 보면은 호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은 또
오히려 안 그렇잖아요. 이 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강남권의 거래량은 안 된다고 해도 이 예. 거래가 안 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채무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사실 그런 매각에 대한 의사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그 호가에, 그러니까 소위 그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지금 딸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경기가 좀 침체가 되고 주택시장이 위축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나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권에 말하는 그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것들은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신축 아파트들이 많고 대단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송파권역이 지금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남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에서 가격에 대한 그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그 서울에서 가장 그 표본이 많고 그다음에 시가 총액이 가장 많은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지금 주택 가격이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도하는 50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가 거래되는 아파트 보면은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거든요. 압구정 현대 14차 같은 경우는 47억으로 신고가가 나타났고요. 중저가 아파트들, 서울의 외곽 지역들, 대출의 민감도가 큰 지역들, 이런 것들은 약세 그리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랑 얼마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11채 정도를 팔아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흐름. 예. 그러니까 똘똘한 그 한 채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그 서울은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이 그 격차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이따 또 시간이 쫓길까 봐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송 대표님. 분양시장인데요. 네. 집값은 요렇게 좀 뭐 주춤주춤하는 것 같은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 서울의 평당 분양가들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뭐 요 정도를 목전으로 두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네.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의 그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은 그 제곱미터당 1,997만 정도 하니까 6천만 원 정도가 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안에서도 2천만 원 정도에 분양하는 지역들, 그리고 그 제곱미터당 2천만 원 하는 그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서울의 분양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에 대한 가격 부분들도 있죠.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제로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또 분양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도 왜 이런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지금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분양들이 많이들 나왔었거든요. 메이플자이를 비롯해서 9개 단지에서 분양들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분양 가격들을 끌어올렸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수영구는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양 가격이 올라갔고 지방에서도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 지역에는 분양 가격이 높은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런 금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분양가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지역도
분양에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냐라는 거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양분되고 있는 시장들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매수자들 뭐 이런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만을 보고 지금은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말이 잘못 나갔네요. 평당 분양가가 아니고 제곱미터당 분양가네요. 예, 평당 2천만 원, 평당 분양가 2천만 원이면 살만한 세상이죠. 그렇죠, 네. 이게 한 평이 이게 3.3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2천만 원이 못 되지만 2천만 원 치면은 6,600 평당 뭐 그 정도 10평이면은 6,300 한 6천 뭐 그 정도 된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 제발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근데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기대감 갖는 것도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아니 봐야 희망이라기보다도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분양시장에서 미계약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게 주변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강남에 있는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 평당 6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해도 주변 시세가 너무 받쳐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비싼 금액이지만 시세 대비해 싸다라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 지역은 주변 지역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시세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 자체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의사, 뭐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있는데 그 지역 대비했을 때 보면은 뭐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더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굳이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냐라는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개선이 된다라고 해도 뭐 좀 매력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 가격이 3억, 5억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대비했을 때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지역 대비했을 때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가격선이기 때문에 고민들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주요 사업지에서도 완판이라고 불리우는 분양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아이원 파크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뭐 서울에 뭐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된다면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한 2천여 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서울 아이원 파크는 한 550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등촌도 완판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들 그리고 서울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곳들은 미분양들이 나올 수 있다. 결국은 미분양들이 향후에 완판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입주 시기에 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오히려 이 분양을 선택할지 아니면 입주 시기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정도.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쉬어가네요. 지금 개인 투자들 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종목별로도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립니다. 오늘은 원전주라든지 또 자동차주가 굉장히 강하네요. 예, 그러네요.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갑자기 이제 개인만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돼서 장이 또 뉴스의 흐름에 또 이렇게 민감한 그런 또 흐름을 보이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